이용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험생 학생 여러분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올해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께는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능을 무사히 치른 우리 학생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뒷바라지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하루하루도 마음 편히 보낸 날이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수능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저도 굉장히 노심초사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아주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지냈거든요. 그래도 무사히 수능을 마친 거에 대해서 또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 수능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올해는 진짜 힘들었고 또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수능을 보고 났더니 내 점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역대로 가장 높은 결시율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또 언론에서도 합격선이 좀 낮아질 것 같다는 보도도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한 변수들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도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 강론회가 스터디 입시연구 입시전략팀에서 상세히 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에 예약하신 분이 총 350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밴드라이브로 이 내용을 실시간으로 좀 온라인 생방송 중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강의실 10개를 지금 오픈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앉아 계신 것처럼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좀 확실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강의실에 많게는 25분, 적게는 15분씩 해서 지금 분산 배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 들어오실 때 좀 약간 불편하셨듯이 그런 방역 단계를 좀 거쳐서 오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저희가 메가스터디의 입시전략팀의 남윤건 소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입시 상황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요새 다양한 언론에 나오고 인터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거 아시죠? 네. 이게 또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만 보지 말고 실제로 한번 보는 기회를 가져도 좋겠습니다. 우리 남윤건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송파에서 처음 설명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가림막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좀 많이 모으셨는데 강북 이제 한 반에 이렇게 조금씩 해갖고 지금 7반째 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 쾌적하긴 한데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가 되게 좀 애매해요. 지금 띄엄띄엄 앉아 계셔가지고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가채점 설명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수시의 원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나중에 이제 정시 때 이게 원서를 쓸 때도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올해는 또 하나 지금 작년 수능도 5만 명이 줄었었는데 올해도 5만 명이 또 줄 거거든요. 이렇게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데 대학교 정원은 그대로예요. 그죠? 여기 또 특성화학과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모집 인원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5만 5천 명이 줄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문과 이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10.1%가 줄어있다. 국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바로 옆에 수학 가형으로 보면 7%가 줄어있어요. 그리고 수학 나형은 11%가 줄어있어서 원래 수학 나형 응시자 숫자가 2배 이상이 더 많죠. 근데 이쪽에서 훨씬 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작년까지 수능의 특징은 수학 가형의 시험 범위가 미적분도 들어갔고 기하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 수험생들까지는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학과형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꽤 많았던 거죠. 그럼 수학과형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누굴까라고 생각해보면 실제로 수학과형의 대학을 갈 수 없는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어느 대학까지가 수학과형이 지정이냐라고 하면 세종대가 수학과형 지정이고요. 저쪽에 단국대도 대부분 학과가 수학과형이 지정이고 여기까지가 수학과형이 지정이에요. 근데 반면에 여기랑 수준이 비슷한 국민대학교는 수학 나형을 해도 되는 학교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이들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기하가 빠지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수학 나나 수학과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수학과형에 잔류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수학과형을 4등급, 5등급 이하로 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수학과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죠? 세종대 이하의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가천대 등등의 그 밑에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올해 연어처럼 수학과형으로 복귀했어요. 복귀를 했다라는 얘기는 이 밑에 아이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수학과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점수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원래 수준보다 성적이 올라가는 게 수학과형이에요. 반대로 수학나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학과에서 4등급, 5등급 이하의 아이들이 수학나형으로 이동했었는데 올해 이 아이들이 다시 이사 갔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빠져버린 거죠. 빠져버렸는데 이 아이들이 수학나형에 그대로 있었으면 평균 3등급대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없어졌으니까 올해 1등급, 2등급 수학나형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피해 본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사탐과탐이 줄어든 인원은 작년하고 비율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올해는 문과 경제률이나 이과 경제률은 똑같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학과형의 응시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럼 상대적으로 어느 대학교가 아이들이 지원을 덜 할까요? 자연계 아닌데 수학 나형 아이들도 진입할 수 있는 대학이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진학을 하려고 할 때 진학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죠. 굳이 국민대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해요. 수학 가형을 본 아이들은. 왜요? 수학 나형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뭔 얘기 가시죠? 그래서 광운대 건축학과 이런 데도 수학 나형을 해도 되는 학과인 거죠. 이런 데도 아이들이 덜 지원할 거예요. 수학 가형 아이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이런 데가 경쟁률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겠구나. 여기까지 첫 번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결실이 되게 높다라고 하는데 결실이 높으면 성적표 받는 아이들이 적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 크게 별 차이가 없어요. 1% 작년보다 줄었다라고 해서 크게 무언가 손해보거나 이득 보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사람들은 여기다 무언가 화두를 자꾸 두더라고요. 근데 이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상 최대 인원을 뽑아요. 작년보다도 늘었거든요. 내년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크게 주는데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아이들이 실제로 수능 안 보는 비율이 꽤 돼요. 그 이유는 수시 6장을 모두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썼는데 그 대학 중에 안정권 대학을 하나하나 2개를 깔아버리면 무조건 수시에 붙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 입장에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걸리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보러 오는 아이들이 조금 늘었겠구나.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작년하고 국어를 딱 보면 어려웠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대학 입시는 다른 것과 달리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는 만점하고 1등급하고 점수 차이가 실제 9점 차이가 났어요. 그럼 표준 점수도 9점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럼 100분위도 차이가 더 벌어지나요? 라고 질문하면 100분위는 고정값인 거죠. 맞죠? 그럼 다 맞았을 때 일반적으로 100분위는 만점자가 1%를 넘지 않으면 100분위는 무조건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가 넘어버리면 99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100분위가 100에서 96까지 떨어지는데 4점의 구간이 떨어지죠. 근데 작년에 그 갭은 표준 점수로 따지면 9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100분위 96 맞은 아이는 표준 점수로 대학 가는 게 유리해요? 100분위로 가는 게 유리해요? 라고 질문하면 100분위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100분위는 다 맞은 아이들과 99, 98, 97 맞은 아이들과 점수가 100분위는 1점, 2점, 3점, 4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표준 점수는 2배씩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9점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올해는 13점 차이 나요. 그럼 100분위 1점당 차이가 몇 점으로 벌어지는 거죠? 표준 점수가 3점 이상씩으로 벌어지는 거죠. 100분위 96과 100분위 97, 100분위 97과 100분위 98이 평균적으로 3점씩 벌어져요. 그럼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선호하게 되냐면 100분위를 선호하게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 혹시 의대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딱 보면 올해는 의대 쪽의 아이들이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으로 조금 더 쏠림 현상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만약에 내가 1등급과 2등급 사이는 몇 점이지? 라고 생각해보면 1등급의 100분위는 96, 2등급의 100분위는 89점이죠. 일반적으로. 작년에는 근데 이 차이는 6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럼 뭐의 갭이 더 크죠? 100분위의 갭이 더 크죠? 100분위는 7점인데 표준점수는 6점이니까. 근데 올해는 7점이에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죠. 그럼 1등급과 2등급 사이의 표준점수도 아마 7점 차이가 날 거예요. 가채점이 똑같이 나오면. 그럼 이제 유불리가 전혀 없어지는 구간은 1등급과 2등급 사이가 되겠죠. 맞죠? 2등급과 3등급은 9점 차이가 나요. 작년엔 8점 차이가 났는데 89와 77은 12점 차이인 거죠. 100분위가 12점인데 표준 점수는 9점 차이가 나면 이 아이들은 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죠? 표준 점수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2, 3등급 사이의 아이들은 표점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표점 대학으로 몰려가게 될 겁니다. 그럼 나도 몰려가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대학 입시는 제일 중요한 게 남들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친구가 이 대학 갈래? 그러면 제가 저 대학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는 딴 대학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걔가 만약에 나보다 점수가 조금이라도 높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이 수능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내 점수는 하나잖아요. 전체 점수를 모두 다 생각할 필요가 없죠. 내 위치에 해당되는 점수에서 사람들은 표준 점수를 유리하게 생각할 거냐, 100분위를 유리하게 생각할 거냐를 국어, 수학 등등을 다 하나씩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작년에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이 몰렸을 텐데 올해는 이쪽보다 이쪽으로 넘어오겠는걸? 이라고 생각하면 작년에 그쪽으로 몰렸다는 얘기는 표준점수 반영대학으로 몰렸다는 얘기는 표준점수 반영대학이 작년에 합격선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올해는 근데 100분위가 유리해.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100분위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거꾸로 표준점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표준점수가 작년에 합격선이 높았으니까 사람들이 그 점수를 보고도 와, 저 대학이 저렇게 수준이 높나? 라고 생각하고 또 기피 현상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무지하게 좋은 결과가 얻어진다. 그래서 이건 그냥 내 점수를 딱 보고 메가스대 합격 예측 서비스를 딱 넣었더니 나는 내 점수랑 똑같은 내 아이들과 저기 100분위로는 상위 몇 프로고 표준 점수로는 상위 몇 프로니까 나는 표준 점수가 더 유리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올해 본인이 표준 점수가 유리하다고 나오면 대다수가 표준 점수가 유리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그럼 그렇게 다 몰려간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인식하셔야 된다. 어렵나요? 어렵죠? 그럼 나중에 또 들어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무언가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면 내가 여태까지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그럼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가요. 자꾸 들어보면 되거든요. 아직은 연습이에요. 저희가 12월 24일 날 성적표를 23일 날 여러분들께서 받고 나면 설명회를 또 라이브로 할 거고요. 랜선 설명회로. 또 그때 강본메가스도 와가지고 그때는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가치점이기 때문에 이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는 이렇다라고 확정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그때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최근에 기자를 만났는데 기자가 굉장히 나이가 젊더라고요. 그 한번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설명을 듣고 대학을 갔는데 선생님이 그때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고 하면 선생님이 손오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개 대학을 다 붙어봐야 세 군데를 다닐 수 없다. 하나만 붙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를 붙었으면 붙는 대학교를 쓰면 두 장은 마음대로 쓰면 된다. 라는 게 이 대학 입시의 철칙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 건국대학교를 가군이나 나군이나 다군에서 하나를 써. 다군 일단 높으니까 버리고 가군이나 나군에 하나를 딱 썼어요. 나군에 건국대를 하나 쓰면 붙는데 아무리 봐도 붙는다라고 누구나 다 얘기해. 그럼 이건 적정 안정대학교가 돼요. 그럼 나머지 두 군데를 어디 쓸까 고민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거죠. 건대보다 훨씬 좋은 대학교를 갔으면 돼요. 건대를 붙는데 건대나 거기나 별 차이가 없는 대학교를 두 개 써서 거기도 붙어봐야 나중에 고민만 생겨요. 그럼 건대쯤 붙으면 한양대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빠가 연세대는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대학 입시는 첫 번째 적정 대학교가 어디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채점 기간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점수가 적정 대학이 어딘지를 먼저 찾아놓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수시 모집을 갈까 말까도 고민하는 거고 그래야 기본적으로 이 대학은 갈 필요가 없구나? 그럼 이보다 레벨이 높은 학교만 가야 되겠구나 결정을 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송파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어떤 어머님이 홍익대를 다니다가 반수를 한 학부모님이래요. 설명을 딱 끝나고 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국어가 원점수가 92점이에요. 그리고 수학이 1등급이에요. 과학 하나가 1등급인데 과학 하나가 3등급이에요. 그래서 성대 전기전자를 논술로 썼대요.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가요? 라고 질문했죠. 놀러 가시든지 시험은 보러 가지 마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경북대 의예과는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4개가 1등급이거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야죠. 거기 갈 점수는 안 되니까. 그럼 나중에 연고대 쓸 수 있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정시 때. 못 써요. 성대 전기전자를 쓸 거면. 같이 나군이거든요. 그럼 가군의 성대 공학계열을 하나를 써놓고 나군의 연대 고대를 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돼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적정을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기전자를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 판단을 이렇게 해서 가야 되냐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적정 대학교를 찾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처음으로 배치표를 나눠드렸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 합격 예측 서비스를 보셔도 되는데 이거 아직 계속 무언가 수정 작업하고 있어요.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이 메가스터디의 종이 배치표는요. 오늘 나오려고 하면 언제 작업이 끝났냐면 어제 4시에 작업이 끝났어요. 그 4시까지 모든 걸 다 검수해서 확정을 져야 되는 게 이 종이 배치표입니다. 근데 온라인 배치표는 자꾸
자꾸 이제 온라인 업체들끼리 자꾸 눈치 봐요. 진학서 것도 보고 뭐 이투스 것도 보고 막 보면서 지들끼리 막 점수가 막 바뀌어요. 이거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점수는 유동적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종이 배치표를 한번 보시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이 발표한 건 믿으셔야죠.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돼요. 그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학교는 서울대, 연대, 이화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 5개 대학교예요. 좋은 학교죠. 입시 결과를 안 발표해요. 약 올르라고. 나머지 학교는 모두 다 발표를 해줍니다. 이런 포맷으로 발표를 쭉 해줘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어찌됐건 저 대학을 내가 논술을 보러 가야 되냐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느냐는 첫 번째 대학의 입시 결과를 보고 저희 배치표도 보면서 감안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숭실대가 이렇게 입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럼 이걸 왜 예를 드냐면, 우리가 정시 성적은 합격선은 해마다 위치가 막 바뀌어요. 어떤 학과가 어떤 해에는 점수가 제일 높았다가 어떤 해 때는 어떤 학과가 점수가 내려가요. 작년에 숭실대에 제일 높았던 문과학과는 놀랍게도 철학과예요. 철학과가 1등이었어요 작년에. 자연계 1등인 학과는 다하군에 있는 컴퓨터, 이건 다하군이니까 높은 거고, 저쪽에 소프트웨어가 제일 높았어요. 제일 낮은 학과는 83 이렇게 적혀있는 저쪽에 건축학과가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하군을 일단 배제하더라도 다하군은 쓸데학이 별로 없으니까 좀 높겠죠. 가하군 쪽이나 남원 쪽만 딱 보더라도 숭실대는 자연계는 100분위 평균이 87.8에서 83 레인지에 있는 그 학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문과는 90에서 87 사이에 있는 학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문과 학생인데 이번에 국어, 수학, 탐구가 평균 에버리지가 88이야. 그럼 숭실대쯤은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숭실대 경영학과를 썼어. 작년에 입시 결과가 조금 낮았지만 높을 것 같은데 이 학과는 논술 보러 갈까? 라고 고민할 수도 있죠. 물론 고민할 수도 있는데 정시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들면 굳이 안 가도 된다고요. 경영학과를 꼭 가야 되냐? 전자공학과를 꼭 가야 되냐? 이 문제는 가족들끼리 회의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제가 왜 숭실대를 여기다 집어넣냐면, 여기 강북에서 7호선을 타고 가면 가는 학교예요 라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WS 대학교라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 대학교는 저쪽에 동국대라는 대학교랑 더불어서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교 중에 가장 전과가 잘 되는 대학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V 숭실대학교 제일 낮은 학과가 기독교학과예요. 여기도 전과돼요. 여기 일어일문학과 이런 데 들어가도 전과돼요. 동국대학교 제일 낮은 뭐 북한학과 등등 들어가도 경영학과나 전자공학과나 이런 데로 전과가 돼요. 부처님의 자비로, 하느님의 은혜로.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 대학을 어느 학과라도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정시로 넘길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죠. 그럼 여기는 전과가 되는 학교니까 낮은 학과를 들어가서 1학년 때 어차피 우리 1학년에 들어가도 코로나가 안 끝나요. 그럼 집에 살 일 없잖아요. 학점에다 잘 받으면 되지. 3.5만 넘으면, 3.5가 넘는 학원, 보통 대학생의 70%가 넘어요. 그것만 넘기면 전과가 돼요. 원하는 학과. 그러면 정시까지 노려봐도 되는 거죠. 여기 하나 쓰고 나머지 두 군데는 S대학교를 하나 썼으니까 또 다른 WS대학교를 양쪽에 또 쓰면 되죠. 서울시립대 한번 써볼까? 성균관대 써볼까? 이렇게 고민하면 돼요. 서강대 써볼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있는데 보는 방법은 조금 이따 또 한 번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건 뭐냐면
작년에 저희가 가채점을 했던 거와 실제 최종 등급과 성적이 발표된 다음에 확정이랑 갭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차이가 덜 나요. 올해도 아마 이것보다 차이가 덜 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메가스터디 회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백분위도 거의 똑같아요. 지금 거의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럼 메가스터디를 무조건 믿으시면 되겠구나. 여기엔 예외사항이 하나 있어요. 예외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국어 수학은 선택자가 많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시험 보니까. 사회문화도 선택자가 많아요. 생명과학, 지구과학도 선택자가 되게 많아요. 원과목 같은 경우는 과학은 많은데 물투야 이런 거 애들이 별로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러면 이거는 정확도가 떨어져요. 경제학 이런 과목들은, 그러니까 탐구 과목은 일부 선택자가 적은 과목은 틀릴 수 있다는 건 감안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보여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작년에 수능을 몇 명이 봤냐면 53만 명이 봤어요. 작년에는 48만 4천 명이 봤어요. 올해는 아마도 43만 5천 명쯤 볼 것 같아요. 성적표를 받는 아이가. 이 정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한번 해보죠. 100분위를요 90이라는 100분위를 맞은 아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우리는 이걸 보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아이는 상위 10%쯤에 해당되는 아이다 라고 우리는 인식해요. 모두 다 공유하시죠? 그럼 작년에 100분이 90이었으면 상위 10%면 이 아이는 48만 4천 명 수능 볼 때 상위 10%를 곱하면 몇 등이 되냐면 4만 8,400등이 돼요. 됐나요? 근데 올해는 43만 5천 명쯤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이 아이는 4만 3,500등으로 바뀌어요. 그럼 몇 등이 올라가는 거죠? 5,000등 가까이가 올라가요. 똑같은 백분위가 90인데 왜 올라가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시기적절하게 낳아주셨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내 힘은 하나도 안 들었어. 애들이 줄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재작년에 비해서는 만 등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53만 명 수능 볼 때는 보다는 그러면 등수를 똑같이 만들어 주려고 하면 백분위가 그만큼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등수가 맞춰지는 거잖아. 왜 내려가야 되는 거냐? 서울대를 예를 들어서 정시에 1,500명 뽑는다라고 하면 서울대가 정시 1,500명을 뭘로 뽑죠? 점수로 뽑는다고 하지 마세요. 등수로 뽑는 거예요. 그잖아요? 점수에 해당되는 등수로 뽑는 거잖아요. 연대는요? 고대는요? 모든 대학은 다 등수로 뽑아요. 근데 올해 정시논이 줄었나요? 아니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안 줄었어요. 그러면 등수를 똑같이 맞춰주려고 하면 100분이 90, 작년에 48,400등을 똑같이 맞춰주려고 하면 올해는 89가 안 돼도 된다고요. 그럼 작년에 어떤 대학교가 아까 숭실대 철학과가 100분이 90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 대학은 올해 버전으로 바꾸면 89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해 가시죠? 공감되시죠? 어떤 대학교가 100분위가 80이야 이러면 이 대학은 78점짜리 아이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100분위가 100분위 10점당 1점씩 점수가 내려가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점수가 내려가는 걸 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지난 MC 결과를 보고 90짜리 대학은 1점씩 빼서 89, 85쯤 되는 대학교는 1.5절 빼하고 83.5, 80짜리 대학은 2점을 빼서 78, 75점짜리 대학은 2.5절 빼하고 72.5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여기까지 생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근데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수시가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고민하셔야 되는 걸 하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중간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합격자 발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수시 합격자 발표예요. 올해 수시는 전국의 모든 대학교는 법적으로 12월 27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해야 돼요. 그 전에 논술이나 면접은 다 끝내야 되고요. 이렇게 합격자를 발표하고 나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러길 저는 원해요. 어떤 친구는 수시에 3개를 붙은 아이도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는 1개만 붙은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다 떨어진 친구도 있고 5개 붙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 학생들은 손오공이 아니다 보니 버려야죠. 1개만 남겨놓고. 그러면 이렇게 버리면 대학들이 뽑았더니 도망갔네. 닭 쫓던 개처럼 그냥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대학은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밑에 있는 애를 뽑아줘야 돼요. 그걸 우리는 추가 합격자 발표라고 합니다. 최초 합격한 아이들한테 3일이라는 기간을 줘요. 등록 기간을. 최종적으로 결심해서 네가 붙은 대학 중에 하나만 골라서 등록해라. 이게 30일까지예요. 그럼 30일이 딱 끝나고 나면 대학들은 이제 못 뽑은 인원을 추가 합격자로 발표한다고요. 31일 날 1차 추합. 1월 1일 날 노는 날이에요. 노는 날은 은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은행을 안 해서 못해요. 1차, 2차 추합을. 그래서 1월 3일 날 아마 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온라인으로 대부분 대학교가 합격자 발표를 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3일 저녁부터 4일 달까지 연락 돌립니다. 전화를. 연락 돌리는데 얼마나 많이 충원이 되냐면 이게 중대인데 중대가 맨 꼭대기 대학도 아니고 한 8번째, 9번째쯤 되는 학교예요. 이쯤 되는 학교가 도는 인원이 교과 전형이 문과는 400%가 도는 게 제일 높이 도는 학과예요. 많이 도는 학과. 자연계도 400%. 400%라는 얘기는 10명 지원, 10명 모집하는데 500명이 지원했으면 지원자 모두 다 합격한 결과를 보이는 게 400% 도는 거죠. 최초 합격자는 그대로 있는데 400%를 돌려버리면 다 붙는 거잖아요. 그죠? 400%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올해는 교과 전형은 종합 전형은 더 돌 거예요. 왜 더 도냐면 연세대학교가 학생부 면접형이 2배가 늘었어요. 종합 전형이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가 또 늘었어요.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이 400명에서 1158명으로 늘어났어요. 400명 뽑을 때 저만큼 늘었는데 1156명 뽑아버리면 저 도는 게 훨씬 더 많이 돌겠죠. 근데 수시 합격자 발표를 여러분들 받은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 예비번호 대부분 학교가 50%만 주거나 100% 주는 학교가 일반적으로요. 많이 줘봐야 3바퀴 줘요. 대부분 학교들이. 그러면 예비번호 못 받아도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2일, 3일, 4일 날은 전화기 열어놓으셔야 돼요. 나한테 어떤 전화가 와도 다 받으셔야 돼요. 전화를 안 받으면 합격을 했는데도 등록 의사가 없다라는 걸로 대학은 간주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작년에 잠깐 어디를 갔다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한국외국어대학교 합격했는데 전화 3번 돌렸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으로 저 등록 전화 못 받았는데요 넘어갔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다음에 재수해서 저를 또 만났어요. 제 수시를 합격했는데 등록을 안 하면 정시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내가 못 받은 것도 본인의 귀책 사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논술을 우리가 보러 갈 때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내일도 있고 다음 주도 있는데 이게 수능 최저를 우리가 하나만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서강대학교예요. 오늘 아마 논술을 보고 있죠. 논술을 보고 있는데 작년에 90대1, 100대1이었어요. 경쟁률이. 근데 수능 체제를 걸었을 때 자연계가 23대1이에요. 문과는 34대1이었어요.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나요. 최초 경쟁률보다. 그럼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남아있는 대학교 고사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교는 수능 최저를 맞춘 대학교가 있고 어떤 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가 있잖아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는 이렇게 실질 경쟁률이 낮아질 이유가 없죠. 일부 논술을 안 오는 애들 빼고는. 근데 수능 최저를 올해 아이들은 더 못 맞출 거예요. 애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춘 대학교에 마지막까지 전력으로 그 학교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또 하나 알아둬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알아둬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은요 수시 때는 그냥 내신 좋은 애를 뽑는 게 교과, 내신과 비교과가 좋은 걸 뽑는 게 종합, 논술은 논술 잘 쓰는 걸 뽑는 애들이 논술이에요. 근데 수능은 옛날 2001학년도까지는 그냥 총점으로 뽑았어요. 학력고사 때부터 옛날까지 학력고사 340점 만점 중에 누가 더 점수를 높게 받느냐에 따라서 합격선이 결정돼요. 국어를 잘 받니, 수학을 잘 받니 이런 거 따지고 묻지도 않았어요. 2001년 수능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수능이 개떡같이 바뀌어가지고 수능이 어떤 대학교는 국어 반영률이 높아요. 어떤 대학은 수학 반영률이 높아요. 이렇게 각각의 반영률이 다 달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친구의 딸내미 하나가 이번에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논술을 썼대요. 근데 이 아이는 시험을 어떻게 봤냐면 이번에 국어가 1등급이에요. 87점을 겨우 맞았어요. 수학은 문과인데 2등급이에요. 그럼 100분위가 96이고 89면 이 아이는 이 두 과목을 평균을 내면 거의 93 가까이가 되죠. 영어가 2등급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성적이 꽤 좋은 거죠. 아, 그래도 시립 때쯤은 가겠구나 라는 성적인데 이 아이는 탐구를 그지같이 봅니다. 그래서 한 과목이 77이고요. 한 과목이 59예요. 성적을 이렇게 봤어요. 77하고 59하고 두 과목을 더하면 77, 59 이렇게 더하면 136인가 되죠. 그럼 평균이 68이 되는 거예요. 탐구가. 그래서 점수를 이걸 딱 받아들고 덕성여대 논술을 보러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 점수를 가지고 왜 안 보러 가려고 하는데? 라고 질문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성신여대 유아교육과를 가고 싶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신여대건 덕성여대건 이런 대학교는 100분위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또 탐구 반영 비율도 25%, 20%로 높아서 96, 89 이렇게 해서 93짜리랑 93이랑 여기 지금 100분이 70쯤 되는 걸 합쳐버리면 평균 에버리지가 80이 조금 넘는 것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성신여대가 좀 위험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논술 보러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너 바보지. 그래서 제 어차피 친구 딸내미니까 막말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유아교육과를 갔는데 덕성여대를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니? 다군에 가면 경기대 유아교육과가 있어. 여기를 왜 얘기하냐면 경기대는 너를 위해서 태어난 대학이다. 왜냐면 탐구가 10% 반영돼. 거기에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다? 그럼 얘는 한 과목은 70이 넘으니까 70쯤으로 하나를 맞춰 놓은 거죠. 저 바닥인 것 때문에 더 내려간 거니까. 그러면 이게 70이 조금 넘는데 이게 10% 반영돼. 영어가 20%고 국어 수학을 합쳐서 70%야. 그럼 93의 100분위가 70이 되고 10% 100분위가 70이면 합쳐버리면 100분위가 거의 90 가까이가 나와요. 너 거기 가면 4년 전체 수석, 너 자학금 받는다? 전체 수석으로 덕성여대가 좋니? 경기대가 좋니? 라고 질문했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독인 객이냐. 그럼 다군에 경기대 쓰면 되잖아. 그래서 나군에 그냥 중대 써 나중에.
중대 탐구 반영비율 낮고 거기는 100분위를 활용하지 100분위를 반영하지 않아. 100분위를 활용해서 변환 표준 점수 사용하는데 100분위를 예를 들어서 70점 맞은 아이는 90점 맞은 아이 20점 차이 나지만 변환 점수를 쓰면 70하고 90은 많이 차이 나봐야 6점도 차이가 안 나. 이 문과는. 그러니까 이 점수는 국어 수학으로 만회가 돼. 살짝만 빵꾸 나면 될 수도 있어. 가군에도 그냥 이화여대를 써. 그래서 다 떨어지면 아이씨 중대 이대를 떨어진 경기대학교로 바뀌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면 안 가면 되겠군요. 이렇게 끝났어요. 제가 이 사례를 왜 얘기하냐. 대학이 반영 비율이 다르다고요. 그럼 그냥 총점만 가지고 저 대학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게 되게 복잡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드는 거. 여기서 가장 가까운 학교 중에 하나. 오늘 지금 논술을 보고 있죠. 내일도 보고 있는 학교인데 여기 내일도 볼 학교인데 여기 지금 보면 작년에 합격선이 100분위 평균으로 딱 따지면 제일 합격선이 높았던 학과는 저쪽에 사학과예요. 작년에는 사학 철학이 난리가 났어요. 그죠? 사학 철학이 난리가 나서 94.3입니다. 서울 캠퍼스에서 제일 낮았던 학과는 지리학과예요. 91.9 문과에서요. 근데 이걸 환산 점수로 싹 돌리잖아요. 그러면 제일 낮은 건 영어 영문이고요. 두 번째 낮은 게 사학이고요. 세 번째가 지리고요. 네 번째가 회계세무인데 회계세무랑 지리도 점수가 여기에는 1.9점 차이 났는데 환산 점수로 돌리면 1점도 차이가 안 나요. 왜 그러냐? 반영 비율이 여기 써있는 인문이라고 써있는 사학, 영어 영문, 국어 국문 이런 순수 학문 쪽은 국어가 35%, 수학이 25%예요. 탐구는 20%고 근데 회계세무 지리 이런 상경계열 사회계열은 수학이 35%, 국어가 25%, 탐구가 20이에요. 반영 비율이 다르거든요. 다르다 보니까 이 100분이 그대로 본 거랑 실제 값을 집어넣으면 달라진다고요. 그럼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희대학교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대학교는 뭐까지 이렇게 국어는 작년 합격선 평균이 96이었고 수학은 90이었고 사탐은 95였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점당 1점이 빠진다고 했으니까 96은 4점 빠져 있으니까 몇 점을 빼면 되죠? 0.4점을 빼면 돼요. 여기서 어렸을 때 문학소녀였냐 아니냐가 판단이 돼요. 맞죠? 0.4점 빼면 돼요. 여기 92점은 0.8점 빼주면 되죠. 이해 안 가시나요? 90이 10점을 1점을 빼주는 거면 그럼 90.1은 즉 91은 0.9점을 빼주는 거고 92는 0.8점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점수를 딱 빼서 내 점수랑 비교해 보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여기 지금 지리학과도 87이면 1.3점 빼주면 되죠. 됐죠? 여기 지금 98이면 0.2점만 빼주면 되죠. 여기 지금 91이면 0.9점 빼주면 되죠. 이렇게 빼주시면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자연계도 마찬가지. 자연계도 마찬가지. 그렇게 무언가를 딱 비교해 보시면 건국대도 이렇게 국어, 수학, 과탐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잖아요. 국어 93.7이니까 93이라고 94라고 잡으면 0.43 이렇게 빼주면 돼요. 얘는 점수가 87.7이니까 12.2니까 1.22점 빼주면 돼요. 됐죠? 이렇게 빼줘갖고 내 점수랑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내가 정시로 이 대학을 갈 수 있느냐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한테 행복한 게 또 있어요. 행복한 게 뭐냐면 정시인원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정시인원이 무려 980명이 늘었어요. 전국대학교 190개가 넘어요. 그럼 한 대학당 5명씩 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잡으면. 그럼 짜증나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대학교가 9개 대학입니다.
서울대부터 경희대까지 이 9개 대학, 경희대 왜 경희대까지 했냐? 대통령 나온 학교까지가 국가의 말을 제일 잘 듣거든요. 그래서 상위 9개 대학을 쭉 나열했더니 자연계 389명 늘었어요. 문과 166명 늘었어요. 여기에 지금 11%가 정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작년보다. 그럼 아까 1점씩, 100분이 90당 1점씩 떨어지는 거 플러스 보너스가 또 생기는 거죠. 문이 이만큼이 또 늘어났으니 또 합격선이 그만큼 또 내려가겠죠. 문과는 조금 덜 내려가겠네요, 문제로. 이걸 기본적으로 참고하시면 돼요. 문과부터 쭉 보여드릴게요. 제일 많이 그 다음에 이제 9개 대학 말고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 수도권에 있는 대학까지를 통틀어서 가장 인원이 많이 있는 대학 5개, 가장 인원이 많이 준 대학 5개를 여기다 포함했어요. 성공회대, 한성대까지 있는 거 보면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교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제일 많이 든 대학 61, 48. 이게 탑5예요. 제일 많이 준 대학 탑5라면 10명에서 49명이에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합치면 인원이 늘었어요. 그죠? 980명으로 아까 얘기한 그 숫자가 모조리 다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대학교에서만 정시인원이 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과 쪽은 늘어나는 속도가 밑에 대학도 거의 똑같아요. 근데 자연계는 무지막지하게 늡니다. 인하대 열나 늘었어요. 성신여대 진짜 많이 늘었죠. 서울과학기술대, 아주대 여기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이게 꽤 괜찮은 학교잖아요. 인하대, 아주대 여기서 멀어요 이러지 마세요. 여기 건대 레벨 다음에 괜찮은 학교 중에 하나고 나중에 취업할 때는 되게 좋은 학교예요. 물론 여기서 이 학교 인하대를 가려고 하면 지하철 노선도를 아마 다 외우시게 될 겁니다. 한 50정거장 타고 가야 돼요. 그게 하나 핸디캡이긴 하지만 좌참되지.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줄어든 대학교는 25명 미만인데 늘어난 학교는 이렇게 많더라. 그래서 올해 더 행복한 친구들은 자연계 친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저희 학원이 12개가 있어요. 12개 재수학원이 있는데 해마다 재수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문과, 이과 비중으로 따지면 문과가 더 많아야 돼요. 왜요? 아까 사회탐구, 과학탐구, 응시자 숫자를 보면 사탐 인원이 더 많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재수를 하는 아이들, 저희 학원이나 대성학원이나 청설학원 쪽을 보면 이과 애들이 더 많아요. 이과 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자연계는 목표가 뚜렷한 거거든요. 의대 아니면 안 가, 한의대 아니면 안 가. 뭔가 이렇게 눈높이가 딱 있어요. 근데 이 눈높이가 내년에 하나가 더 생기죠. 약대 1600명이 또 생겨요. 약대는 평균으로 따지면 연대, 공대 수준의 합격선을 요구할 거예요. 대부분 학교가. 그럼 내년에 없었던 연대, 공대 하나가 1600명짜리가 하나 또 생기는 거죠. 그럼 올해 자연계 아이들은 재수하려고 하는 심리가 꽤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재수를 일반적으로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성적은 요 레벨이에요.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요 레벨쯤 점수를 맞은 아이들이 평소보다 수능을 더럽게 못 봤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거든요. 안 가. 나 건대 예한 안 가. 나 중앙대 예한 안 가. 이렇게 허들이 딱딱 마련되어 있어서 점수가 되게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자연계가 훨씬 더 높아진다. 올해. 그래서 자연계는 정말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1%, 2%만 들어오면 대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뭐 건대 하나 쓰고 동국대 하나 쓰고 홍대 하나 쓰고 다 이렇게 써놓고 하나만 붙어라 이런 원상합수 하시지 말라고요. 정시 때 눈높이를 확실하게 내 점수가 그 레벨 되면 국민대나 숭실대 하나 집어넣고 하나 그래도 그 대학 바로 위에가 좋으면 거기 하나 넣고 하나는 확 높여서 쓰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무언가를 잘 고민하시면 된다. 올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경쟁률이 되게 많이 떨어질 거예요. 전국대학교 2대1밖에 평균 경쟁률이 안 될 거고요. 자, 올해로 따지면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서 상위 40개 이하의 대학교는 모조리 다 2월 달에 추가 모집을 할 겁니다. 애들을 못 채워서 무지하게 많이 뺑뺑 돌다 보면 결혼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거든요. 건국대학교가 매년 추가 합격을 실시해요. 일부 인원을. 근데 그 인원을 합쳐봐야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원이 급격하게 올해부터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밑에 대학교는 점점 많이 늘어날 거라서 결혼이 생긴다는 건 펑크가 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건 이따 또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주요 대학교도 고려대 이런 데도 올해 평균 경쟁률 3.4대 1밖에 안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핵심 이슈 하나씩,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1월 11일까지 원서가 없으래요. 대부분 대학교가 11일이래요. 빠른 대학교는 서울대학교가 9일날 마감하고 일부 교대가 10일날 마감한대요. 이것만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교대를 노리시는 분들은 교대 하나쯤은 쓰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다 나군에 몰려 있잖아요. 나군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교대가 수시로 들어가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나 나는 딱 교대야 라고 생각하는 애들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 내신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수시에서 많이 뽑다 보니. 그래서 정시로 넘어가면 교대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요. 왜냐면 내신 위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서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친구들은. 또 반면에 수능 잘 나온 아이들은 교대 별로 생각 안 해요. 어머니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반대하시냐면 에이 교대는 그래도 가면 취업 다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취업 다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왜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냐? 지금 출생 인원이 30만 명이에요. 지금 현재 출생 인원,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40만 명이 넘거든요. 지금 13%가 감소했어요. 지금 7, 8년 만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임용고사 볼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영어 교사, 수학 교사, 국어 교사 임용으로 뽑는 인원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영어 교육과가 대부분 대학이 다 빵꾸가 났거든요. 수학 교육과 그 잘 나가던 학과가 다 펑크가 나기 시작해요. 지금 임용으로 안 뽑으니까 가야 될 이유를 잘 못 찾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이러면 무슨 과 가요? 취업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어머님들이 많으시니까 어머님들은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58년 개띠. 그죠? 저보다 띠동갑 위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58년 개띠라는 말이 왜 유행을 했냐, 말이 돌았냐면 이 세대부터 우리나라는 1차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럼 이 얘기를 거꾸로 역으로 뒤집으면 57년생, 56년생, 55년생, 54년생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53년, 52년, 51년, 50년은 진짜 없었어요. 왜 진짜 없었을까요? 6.25 전쟁이 있었으니까 6.25 전쟁통에 애를 낳는 건 진짜 전쟁 영웅만큼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0년대생이 별로 없다고요. 58년 이후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58년생이 몇 명이냐면 75만 명이셨어요. 이분들이 언제 정년퇴직했냐면 작년에 정년퇴직했어요. 작년 2019년에. 우리나라에 취업이 안 된다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2012년도 말이에요. 지금부터 8년 전. 8년 전에 누가 정년퇴직했을까요? 52년생, 51년생. 사람이 없어요. 정년퇴직하실 분이. 근데 우리보다 8년 더 8살 더 많은 사람들은 출생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 현재 고3은 50만 명이잖아요.
걔들은 80만 명이 넘어요. 80만 명이 넘는 애들이 그때는 대학 진학률도 80%였어요. 그럼 60만 명 넘는 애들이 대학 졸업한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찾는데 은퇴하시는 분들이 없어. 그럼 당연히 취업이 없으니 수급이 안 맞으니까 취업이 안 된 거죠. 거기에 이명박 정부에서 또 정년퇴직할 사람 별로 없으니까 뭘 또 만들었냐면 또 나이가 점점 고령화가 되니까 2년 정년 유예시켰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신입사원 안 뽑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5년 뒤에 사회에 진출해요. 여학생들이 5년 뒤가 되면 64년생이 정년퇴직하겠죠. 64년생은 출생인원이 90만 명이에요. 우리 아이들 몇 명이라고요? 49만 6천 명. 그러면 1.8배가 더 많은 세대가 은퇴해요. 그럼 일자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남자애들은 더 좋아요. 서울대, 광운대 말고 군대도 가야죠. 그럼 2년 뒤에 사회 진출하겠네요. 2년 뒤가 되면 66년생. 출생인원 94만 명이 넘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보다 2살 어린 애들은 47만 명. 그러면 이제 현재 남학생들은 졸업하는 친구가 이제 사회 진출한 아이가 1명일 때 은퇴자 2명이 세상이에요. 취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3년 뒤가 되면 통계학적으로 취업난이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이제 취업난이라는 말이 사라져요. 대학 가기도 쉬워요. 취업도 잘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효도할 일만 남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진짜 시기적절하게 낳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를 좀 못해도 대학만 나오면 돼요. 그리고 대학을 가서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거든요. 거기서 학점 잘 받고 개인 역량을 잘 만드시면 돼요. 학교를 조금 멀리 가요. 그러면 통학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건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멀리 가면 공기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공기가 좋은 데서 신체 건강이 좋아져요. 멀리 가면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변에. 그럼 공부만 하면 돼요. 더 장점은 멀리 가면 나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수준이 떨어져요. 그럼 학점도 받기가 되게 쉬워요. 이런 무언가를 고민하시라고요. 어찌됐건 원서흡수는 이렇게 된다. 이건 나중에 제가 정식 확정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톤은 제가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씩 좀 생각해보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대학교가.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아이 점수는 하나예요. 그죠?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100분위가 260점대야. 문과 아이가. 만약에 이러면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교를 막 찾아보다 보면 과문대쯤은 무난하게 갈 수 있어. 세종대나 국민대나 단국대나 이런 데도 괜찮지, 정말 괜찮은 학과 빼고는 갈 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그럼 그들 대학교를 찾아보시면 되죠. 여가 시간이 남으면 서울대는 어떻게 뽑지? 이런 거 관심 가지셔도 되는데 아버님 어머님은 관심 가지지 마세요. 관심 가지다가 갑자기 우리 아이한테 또 짜증내요. 야 이 새끼야, 여기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가 성적이 맞아야지 여기를 가야 될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점수대를 제일 먼저 보세요. 적정 대학교를.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작년하고 올해랑 비교를 했을 때 문이 넓어졌어요. 그러면 합격선이 떨어지겠죠. 내 점수대에서 모집 인원이 많으면. 그러면 여기는 그냥 무난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대학을 가군에도 몇 개 구해놓고 나군에도 몇 개 구해놓고 다군에도 몇 개를 뽑아 놓으면 돼요. 첫 번째, 이게 1단계예요.
이렇게 뽑아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를 가고 싶은 건 아닌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러면 나는 최소한 가군의 이 대학은 갈 수 있구나. 나군의 이 대학은 갈 수 있구나. 다군의 이 대학은 갈 수 있다라고 뽑아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최악의 경우에 가야 되는 학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고 싶은 점수를 위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한 10점쯤 올려요. 100분이 과목당 3점씩 쭉 올라갔고 거기 군을 살펴보는 거죠. 거기 군을 살펴봤더니 뭐라? 여기는 가군에서 뽑는 인원이 되게 많아졌네. 나군은 변동이 별로 없네. 뭐 등등을 이렇게 또 조사를 해요. 거기에 또 하나 조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국어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네. 여기는 수학 과학의 반영비율이 높네. 여기는 반영비율이 똑같네. 이런 게 기본적으로 구분이 쭉 돼요. 딱 봤더니 가군에는 난 자연계인데 수학과학의 반영비율이 높은 학교가 쫙 몰려있어. 그러면 여기에는 애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쓸 데가 많으니까. 그럼 마지막에 여기에 제일 안 쓰는 게 어딜까를 우리가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서업소 맨 마지막 날까지 하나 내가 안정으로 쓸 때 학교만 하나 집어넣어 놓고 두 군데는 계속 이렇게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어찌됐건 그런 작업을 기본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대학교를 한번 이렇게 쭉 그냥 모아봤어요.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신 안 들어간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면접 등등 많이 폐지됐다?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반영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건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이것도 내가 쓸 때만 보시면 되죠. 가천대가 바뀌었네? 나 가천대 안 갈 건데. 이러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봐야 되는 거냐면 제가 아까 작년 입시 결과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100분이 90에서 1점씩 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게임의 법칙이 똑같을 때 적용되는 거죠. 작년에도 국어 수학의 반영률이 높은데 올해도 국어 수학의 반영률이 똑같이 높아. 이러면 그대로 보고 그대로 확인하고 이 대학을 쓰면 무난하겠다?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이 가천대가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국어랑 수학이 30, 25였는데 올해는 지 마음대로 선택하래요. 나는 국어를 잘했으면 국어가 35%, 수학을 잘했으면 수학이 35%를 반영하겠대요.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문과 대학 중에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는 저 위에 서울대, 저 위에 경희대, 저 위에 건대, 그리고 없어져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바꿔버리면 상대적으로 수학을 잘 보는 아이는 뭐라? 가천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바꿔줬구나. 나 여기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지난 입시 결과를 보고 그거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고 써요.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건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다 오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국어를 상대적으로 잘하는 애들만 왔어야 되는데 올해는 수학을 잘하는 애들도 같이 온대. 그럼 지원풀이 2배로 넓어지는 거잖아요. 점수가 2배로 이 경우가 다 합쳐지면 당연히 풍선 효과처럼 올라가겠죠. 이런 대학교는 쓰시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점수가 꽤 남아야 써야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바뀐 대학교 없지만 이렇게 반영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학교 중에 하나가 숙명여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 통계학과라는 학과가 있어요. 요즘 어차피 AI 시대에 통계학을 하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거기는 막 국어 빼주고 막 이래요. 사탐을 빼거나 막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숙명여대에. 난 여자로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해. 숙명여대가 이렇게 사탐을 못 본, 국어를 못 본 나를 위해서 한 과목을 빼주네. 수학 반영비율이 50%야 돼. 나 수학 1등급인데. 다 쳐들어와요, 아이들이.
거기 합격자 평균이 작년에 97이 넘었어요. 거기가 100분위로 반영한 대학이거든요. 나머지 학과들은 다 100분위가 90 근처에서 놀고 있고 88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이 학과만 97이에요. 그렇게 뽑는 학과는, 그렇게 변경되는 학교는 이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고민하셔야 된다고. 가톨릭대가 국어 반영비를 높이고 탐구 반영비를 낮췄어요. 이렇게 바뀌면 이제 이 가톨릭대는 다른 대학하고 뭔가 차별화되는 대학이에요. 우리가 자연계 대학 중에 국어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고 탐구 반영비율이 낮은 대학교가 찾아보면 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얘는 이제 빈틈을 노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방법을 바꿔서. 그럼 얘는 합격선이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상위권 대학교 중에서 이런 재미를 제일 많이 보는 학교가 서강대학교예요. 서강대는 자연계를 탐구 반영비를 더럽게 낮춰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요. 왜요? 경쟁대학이나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는 수학과학의 반영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서강대학교는 국어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아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탐구를 못 본 아이들이 서강대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반영비율만 더럽게 높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수학만 잘 본 아이들이 서강대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 반영비율을 이렇게 특이하게 반영하는 쪽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필요 없는 건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나 드리고 배치표 잠깐 보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에 글씨가 다 날아가 버렸네. 이게 고려대학교 작년 입시 결과입니다. 작년 입시 결과인데 최초 합격 컷이 경영학과 695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높은 학과가 이제 제일 밑에 686, 이렇게 해서 경영이랑 정치외교학과는 약 10점 정도 가까운 점수 차이가 났고, 제일 밑에 작년에 심리학과가 완전 빵꾸가 났어요. 완전 빵꾸가 나서 점수가 20점 차이가 났어요. 최초 합격자 성적이. 그럼 이거를 수능 점수로 따지면 이게 지금 700점 만점 근처 가까운 점수잖아요. 700점쯤 되는 점수니까 원래 수능 점수는 370점쯤 돼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점수가 되는 거니까 이 점수가 20점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거의 10점 갭은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고려대 최초 합격자의 맨 위랑 맨 아래랑. 맨 뒤에 보도록 할게요. 추가 합격 컷. 얘 690이에요. 얘 맨 밑에는 663이에요. 27점으로 오히려 더 벌어졌어요. 그죠? 얘 완전 빵꾸가 난 거죠. 기본적으로. 왜 빵꾸가 나지?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예전 불어불문학과가 그 다음으로 점수가 낮았는데 그거랑 비교해도 13점이나 차이가 나요. 대박 빵꾸가 난 거죠. 그럼 아, 이렇게 빵꾸가 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첫 번째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된데도 경쟁률이 낮았냐? 라고 질문하면 경쟁률 안 낮았어요. 3.67대래요. 불어불문학과 낮았죠. 2.55대라서 빵꾸 난 거라서 제일 밑에 있는 건데 이거보다 경쟁이 높았던 게 더 낮았다고. 자연계도 보면 간호가 제일 낮은 거는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다음 보건환경 낮은 거 일반적으로 맞고 환경센터도 맞아요. 이거 다 일반적 선호도로 나왔어요. 자연계는 점수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여기 지금 뭐 점수가 제일 높은 거는 컴퓨터가 650이에요. 제일 밑에 건 650이에요. 자연계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높은 거랑 낮은 거랑 최종 컷으로 따지면 2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최초 합격보다 더 이제 점수가 안 내려간 건 딱 하나는 여기 지금 전기전자가 660이에요. 이거 최초는 662였는데 최종이 660이에요. 22명이나 빠졌는데 이 22명이 빠진 그 사이의 갭은 2.7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경쟁률하고도 별로 차이가 안 나고요. 추가 합격이 많이 빠진다고 엄청나게 점수가 많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점수가 애들이 지원풀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점수가 확 내려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원래는 지원자 풀이 모래시계 형태로 만들어져야 점수가 훅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위에 머리 쪽에 합격선이 되는 애들은 꽤 있다가 모집 인원 근처 애들이 적어. 몇 명이 안 돼. 추가 합격자가 몇 명이 쭉 빠져서 이 합격선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심리 같은 경우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맨 꼭대기 애들은 없는 거죠. 근데 이 상체가 되게 두꺼워서 커트라인 근처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빠져나가도 점수가 안 떨어져.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원서를 기본적으로 쓸 때는 경쟁률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위권 대학은. 그건 제가 나중에 성적이 나오고 나면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여기 맨 오른쪽에 순위라는 게 있어요. 순위. 여기도 순위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문과 쪽에는 고려대가 31개 학과인가 그래요. 31개 학과인가 그런데 제일 높은 게 여기 지금 자유전공학과가 그 전년도에 29등이었어요. 그럼 저 밑에 있는 학과는 간호하고 학문교육과인가? 그 두 개밖에 없었어요. 자유전공이 완전 펑크가 났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라고 질문하면 대다수 아이들이 알아요. 작년 입시 결과를 발표를 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저 학과 작년에 빵꾸 났대. 이러면 심리적으로 몰려요. 그래서 작년에 이 학과가 6등으로 끝났어요. 뭐 위에 경영, 경제, 뭐 통계 등등이 있었겠죠. 23등 했던 보건정책. 원래 23등쯤에 정상인 거죠. 근데 이것도 낮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작년에 11등으로 끝났어요.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작년에 대박 빵꾸 났거든요. 13등, 18등으로 중간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빵꾸 난 학과는 제자리 찾아가요. 근데 너무 점수가 높았던 학과들은 다시 내려가요. 1월 문학과가 9등이래요. 민족 고대라면서 일본하고 맨날 싸우고 있는데 이 1월 문학과가 9등 했어요. 재작년에. 제자리 찾아왔어요. 28등으로. 그럼 이거 올해 다시 9등 할 가능성 되게 높아져요. 이제 일본하고 화해도 했겠다. 이게 막 바뀌어요. 기본적으로. 왜 바뀌냐면 사람들은요 전년도 입시 결과 보고 쓰려고요. 재작년 거까지 무언가 종합을 잘 하지 않고 작년 걸 자꾸 보면서 쓰려고 합니다. 위에 학교도 이렇게 펑크가 난다. 점수가 2, 3점, 10점, 20점씩 막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긴다. 학교가 좀만 내려가잖아요. 정말 대박인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어디냐면 위에 지금 학교 이름이 없어졌는데 학교 이름이 없어진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먼 서대문구에 있는 미음으로 시작하는 대학이에요. 안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다음에 일단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궁금해하시지 마세요. 여기 지금 103점 차이가 나요. 103점이 뭐냐면 합격자 평균하고요 최저하고요 103점 차이가 나는데요. 이 학교 그래서 되게 웃겨요. 합격자 평균이 840인데 70% 컷이 더 높아요. 당연하겠죠. 평균은 뭐예요? 1등부터 꼴등까지 합쳐가지고 평균한 거잖아요. 70% 컷은 10명을 뽑으면 7등짜리 성적이잖아요. 이게 더 높아요. 7점이나. 왜요? 얘 때문에. 얘가 70% 컷하고 10명 중에 7등한 애가 849점이래요. 근데 꼴등한 애는 739점이래요. 점수 몇 점 차이 나는 거죠? 100점 차이 나요. 그럼 이게 여기 대학교가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이거든요. 1000점 만점이잖아요. 그럼 100분이면 국어, 수학, 탐구하면 300점 만점이잖아요. 그럼 3.3배쯤 곱해준 거죠, 거의. 그럼 이 점수를 3.3배로 나누면 30점 차이 나는 거죠. 그럼 합격자의 7등짜리 성적은 100분이 85짜리가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꼴대로 들어가는 75로 들어간 거예요. 세 과목 평균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차이가 별로 없는데 20점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이것도 세 과목에 3배 곱한 거니까 10점 갭이 생기는 거라서 이건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학과만 그런 거고 자연계는 훨씬 더 대박이에요. 95.9, 97.9, 99.6, 100점, 74, 98 절반 이상이 평균보다 거의 점수가 30점씩 차이가 나요. 다 펑크라는 거죠. 여기는 캠퍼스가 어디 있냐면 용인에 있어요. 그럼 이제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이 서울은 서대문구 남가자동이 있고 저쪽에 자연계는 용인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 왜 이렇게 자연계가 더 펑크가 많이 나냐면 이쯤 되는 아이들도 자연계 아이들은 재수 심리가 강하다고요. 그래서 안 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특히 자연계 학부모님들은 또 문과 학부모님들도 이런 대학쯤의 대학은 자연계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교차 지원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문과애가 문과 쪽 배치표 보니까 갈 데가 별로 없네? 자연계로 바꿔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올해 자연계 쪽의 점수가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아까 두 가지라고 설명드렸어요. 정원이 너무나 크게 늘어났다. 문과에 비해서. 거기에 내년에 약대가 1600명이 늘어날 거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 배치표를 나눠드렸어요. 잠깐 이제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배치표를 펴드리는 거 잠깐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나눠드린 거에 설문조사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작성해달라고 아까 원장님께서 부탁하셔서 그거 하나만 부탁드리면서 이제 배치표를 피시면 여기 지금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배치표가 없을 거라서 나중에 학원에 방문을 하시면 배치표를 나눠 드릴 테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오시면 될 것 같고 배치표를 쭉 피면 맨 왼쪽에 상단에 메가스터디 로고가 있어요. 그 밑에 4개 영역이라고 적혀 있죠. 그 밑에 이제 좌측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수능 반영 영역이라고 적혀 있고요. 다 보이시죠? 그 밑에 모집군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모집군이라고 적혀 있는 거 오른쪽에 그게 뭐냐면 가, 나, 다로 적혀 있어요. 그게 모집군이 가군, 나군, 다군이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수능 반영 방법이라는 게 있죠. 수능 반영 방법에 맨 처음에 자연계 하늘색은 수, 나, 가라고 적혀 있고 보라색은 수, 나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적혀 있는 건 수, 가, 수, 나형을 시험 본 아이들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수가나라고 적혀 있죠. 수가나라고 적혀 있는 건 수학을 가형하시든 나형하시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죠? 그 밑에 대학명이 있어요. 대학명이 있는데 맨 처음에 문과는 이화여대, 이과는 서울대가 나오죠. 됐죠? 그리고 수가나 쪽으로 보면 제일 먼저 서울대가 또 제일 먼저 나오죠. 됐죠? 그 문과는 서울대 밑에 또 대학이 보라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건 성신여대가 들어가 있죠. 자연계는 가천대가 써 있죠. 서울대 밑에. 그건 색칠이 칠해져 있죠. 색칠이 칠해져 있는 학교는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하얀색은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그럼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위에 거는 하얀색은 100 표준 점수구나. 밑에 건 100분이구나. 그럼 표준 점수는 지금 확인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 대학은 표준 점수가 확정이 돼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100분위도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제가 표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메가스터디에서 만들어 놓은 100분위는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100분위는. 근데 표준 점수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학명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밑에 국수영삼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대학명 바로 밑에.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나 서울대 바로 밑에도 회색 음영으로
거기 숫자가 막 적혀 있죠. 그래서 수가나 쪽으로 보시면 서울대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서울대에는 33.3, 40, 그 다음에 감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16.7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33.3이 국어 반영 비율인 거고요. 그 다음에 40이 수학 반영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감점, 가점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7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사회탐구, 과학탐구 반영 비율이에요. 아, 그러면 이 서울대는 딱 그냥 한마디로 수학의 반영 비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탐구 반영 비율 순서대로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모든 대학교도 그 밑에 다 이렇게 비율이 적혀져 있어요. 그럼 그 비율대로 보시면 돼요. 그 바로 밑에 이제 서울대 거를 공통으로 보도록 할게요.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사과라고 적혀있어요. 수 100이라고 적혀있죠. 수는 100이라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에 뭔가 다른 게 적혀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프로 이렇게 적혀있으면 교과가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면 그리고 숫자가 적혀있으면 면접이 몇 프로 이렇게 적혀있다는 얘기예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사과 가로 열고 2라고 되어 있죠. 그거 뭐냐면 사회탐구도 되고 과학탐구도 되고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2는 둘 다 되는데 두 과목을 모두 다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1이라고 적혀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1이라고 적혀있는 학교가 서울대 바로 밑에 자연계행 가천대 있고 문과는 서울대 바로 밑에 성신여대 옆에 가천대 있잖아요. 가천대 가로 안에는 1이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2번에 사과 옆에 1이라고 적혀있죠. 맞죠? 여기는 탐구 한 과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예를 들면 탐구를 두 과목을 반영하면 우리의 탐구가 하나가 90이고 하나가 70이면 얘는 탐구는 평균 80인 거예요. 두 과목을 반영하면 160이 아니에요. 평균을 내서 그 점수가 우리의 점수인 거고 한 과목을 반영하면 90, 70 중에 잘한 거 90을 빼서 우리 아이는 90이 되는 거예요. 한 과목짜리로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교가 그만큼 배치표에서 조금 높게 포지셔닝 되어 있어요. 지금 가천대가 이렇게 높아?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탐구 한 과목 반영하다 보니 점수가 약간 거품이 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서울대로 3번 이렇게 뭐 적혀 있는데 3번에 적혀 있는 건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문과 쪽에 특별한 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2 외국어를 사회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가 되는 학교가 3번에 적혀 있고요. 자연계 3번에는 수학 가형을 과학 탐구를 가산점을 주는 학교가 적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안 적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2외국어로 대체가 안 되거나 자연계는 가산점이 없거나. 이해되시죠? 4번 같은 경우는 안 적혀 있는 대학교가 좀 있어서 이거는 한국사에 대한 얘기예요. 올해 한국사 너무 쉬웠기 때문에 별 변수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4번까지 적혀 있는 거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서울대 밑에 보면 0,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까 영어는 감점된다고 했죠. 처음에 0이라는 건 1등급일 때 0점이라는 얘기고요. 2등급일 때 마이너스 0.5점, 3등급일 때 마이너스 1점 이렇게 감점된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다른 대학교를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숫자가 적혀 있죠. 뭐 100점이 제일 먼저 적혀 있는 학교도 있고 200점 막 적혀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3등급이다 그러면 세 번째 칸의 점수가 우리 아이 점수인 거고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다시 맨 왼쪽으로 올게요. 대학명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색칠 보라색 하늘색에 맨 왼쪽에 영어 등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맨 왼쪽에. 그래서 그 밑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 3 이렇게 막 내려가요. 그 1등급이라고 적혀 있는 데는 2쯤 되는 오른쪽에 있는 대학들은 영어 등급이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대다수 지원하는 대학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2등급이야 이러면
서울대학교는 0.5점이 감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대학교는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7점 이러면 3점이 감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제 영어 등급 오른쪽에 보면 원점수 100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점수 100분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래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100분이에요. 그 우리 아이가 100분이가 국어 100분이가 90이야, 수학 100분이가 80이야, 탐구 100분이가 70이야 이러면 240쯤 되겠죠. 그럼 240쯤 되는 점수를 찾아가시면 돼요. 240점 없는데 이러지 마세요. 예를 들면 문과 쪽에는 위에 245, 아래 229 이렇게 되어 있고 자연계는 위에 251, 아래 234 이렇게 가로 안에 숫자가 적혀 있는 구간이 있죠. 그 구간의 점수가 예를 들어서 10몇 칸이다 이러면 10몇 칸을 자를 대고 쭉 거보시면 돼요. 그럼 240이 이 중간쯤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쯤 되는 학교가 240점짜리 아이들이 가는 대학이야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배치표에는 뭐가 반영되어 있지 않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국어, 수학, 탐구를 반영 비율 없이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240점이라는 건 내가 240점을 80, 80, 80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점수를 해서 90, 80, 70 이렇게 맞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90, 80, 70 맞았으면 90 맞은 국어를 제일 잘한 거니까 국어 반영률이 높은 학교를 찾아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위에 대학 밑에 회색으로 음영되어 있는 것 중에 국어의 반영률이 높은 학교는 나한테 유리한 대학교인 거구나. 근데 국어가 예를 들어서 반영률이 거기는 40%고 수학이 30%고 만약에 탐구가 20%야. 만약 이러면 탐구에 비해서 국어는 2배 가중치가 주는 거고 40, 30, 20이니까 수학에 비해서는 1.3배 가중치를 주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내 점수대에서 내 점수대 아이들이 도대체 몇 점을 맞는지는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동점자 평균이라는 게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서 내 점수를 딱 입력하시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등급을 딱 입력하시면 메가스터디에서 내 동점자 평균과 비교하기라는 페이지가 뜨거든요. 그 페이지를 보면 표준 점수 기준으로는 당신은 국어는 몇 점 더 잘했고 수학은 몇 점이 모자르고 탐구는 몇 점이 모자르고 이렇게 뭐가 떠요. 100분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가 뜨거든요. 그럼 그 점수를 들고 와서 이 배치표에 있는 거랑 반영 비율하고 계산해 보시면 돼요. 나는 국어를 2점 더 잘했는데 그러면 아까 40, 30, 20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수학 점수보다 1.3배가 더 가중치를 주는 거니까 2점에다가 1.3을 곱해주면 되죠. 됐죠? 이렇게 무언가 계산하시면 된다. 그렇게 배치표는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배치표에는 올해 인원이 감소한 것 그리고 대학 정원이 늘어난 것까지를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대학의 합격성보다 분명히 낮아요. 대학의 학교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는 또 뭘 반영한 거냐면 대학의 홈페이지에 있는 결과랑 그대로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대학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철학과가 제일 높았잖아요. 철학과를 맨 꼭대기에 올려놓기가 애매한 거예요. 올해도 또 그럴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학과 서열은 다시 조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24일 날 이렇게 라이브로 설명을 진행할 건데 어차피 이 지역은 제가 또 와서 오늘과 같이 설명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수시의 합격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공지를 또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24일 날은 라이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강북메가는 며칠이죠? 저 며칠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그때 또 주말쯤에 주말 25일? 6일? 뭐 이때쯤에 아마 제가 크리스마스가 올해 없더라고요. 24일부터 계속 연말까지는 설명을 해야 다니는데 어찌됐건 그날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때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올해는 어찌됐건 변수가 너무 클 거기 때문에 제가 원서수 시작하기 바로 전날쯤에
마지막 최종 설명을 한번 더 할 거예요. 제가 온라인으로 해서 올해 아이들의 패턴을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의대 쪽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뭐 이런 등을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어찌됐건 저희는 올해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할 테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잘 연구하셔서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이제 경우의 수를 찾으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저는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 좀 작성 좀 해주세요.